제1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1. 감각으로 인식하고 이성으로 계산하는 경험적 존재. 홉스는 인간이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런 인식이 확실하다는 점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살핀다.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면 언제나 자연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로부터 분석하고 그 요소의 성질을 파악한 뒤 그것을 종합하여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홉스의 생성적 인식이라는 방법론이다. 홉스는 국가를 분석하려면 그 국가의 구성원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봐야 한다고 보았다. 홉스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선한가 악한가 라는 문제보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기준을 두고 정의하려 했다. 인간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 감각기관으로 외부를 인식하고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경험적 존재라고 보았다.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구성되지 않고 외부와의 물체와 접촉한 신체 감각이 신경을 통해 두뇌로 정보를 전달할 때 구성된다. 홉스는 감각을 통한 인식에서 출발해 감각에서 상상력, 생각의 흐름을 기록하고 정의하는 언어를 통한 추리력, 학문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해 갔다. 감각이나 상상력, 추리력 같은 개념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 고대로부터 통용되어 온 것들이지만 그 개념들을 추상적 근거가 아닌 과학적 원리로 정의하려 했다. 홉스는 감각을 무시하고 추상적인 이성만을 인식의 근거로 삼던 스콜라 철학자나 모든 인식의 기초를 신으로 돌리는 신학자들에게 맞섰다. 경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판단을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간 대다수가 인정하는 절대적 보편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홉스는 인식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도록 이를 돕는 사람들 사이의 규칙을 언어라고 보았다.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언어를 그 원래의 의미에 맞게 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짓된 의미 조작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경계했다. 홉스는 이런 상대주의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추리하고 일반 법칙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고 보았다. 홉스가 제시한 경험론은 고대나 중세의 추상적이고 초월적이던 세계관을 허물고 과학이 추구한 새로운 세계관 및 개인의 경험과 그들의 감각에 의지하는 과학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감각, 상상력, 상상력의 흐름, 언어, 추리력과 학문 등을 고찰했다. 두 번째, 인간을 움직이는 힘, 욕망과 공포. 제2장, 인간을 움직이는 힘, 욕망과 공포. 이 장에서 홉스는 물리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 동기를 설명한다. 1장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의식이나 지각 능력을 다루었다면 2장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전제로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결론을 말하자면 홉스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을 도덕이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에서 찾는다.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 내부의 정념인데 정념이 욕망을 자극하며 인간을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대나 중세 이론들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선이나 정의처럼 덕성 또는 신의 전지전능함이나 신에 대한 신앙처럼 인간 외부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았지만 홉스는 그런 이론들을 비판한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정념이라 본 것이다. 정념이라 불리는 자발적인 운동. 동물은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을 하는데 하나는 태어난 뒤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생체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인 운동이라 불리는 것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의도는 욕망이라고 한다.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싫어하는 것을 미움이라고 한다. 아름다움과 추함, 기쁨과 불쾌함도 마찬가지의 법칙을 따른다. 왜, 어떻게를 알고 싶은 욕망은 호기심이다. 좋아함과 싫어함이 동시에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경우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곰곰이 생각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행위이다. 정념을 표현하는 언어 형식은 생각을 표현하는 형식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도 있다. 일반적인 정념은 직설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함은 가정법으로 나타나고 욕구하거나 혐오하는 말은 명령법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원하는 대상을 가지려는 것은 행복의 지속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마음의 안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 자체가 운동일 뿐이고 감각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욕망이나 공포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담론의 목적과 해결, 지식에 대한 욕망이 이끄는 담론은 결국 그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포기할 때 끝난다. 3장 자연상태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자연법. 3장은 홉스의 주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설명하는 장이다. 사람의 신체와 정신 능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른 이들 및 사물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지닌 자연상태에서는 전쟁이 이어진다고 보았다.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에 대해 늑대이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폭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를 불러온다. 이 투쟁을 피할 길은 이성을 길잡이로 삼는 자연법 뿐이다. 여기서 홉스는 모두 19개의 자연법을 제시한다. 그중 알려진 것은 모든 사람이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1의 자연법과 평화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연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2의 자연법이다. 마음대로 행동하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자연권을 포기양도하는 서약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상태는 사회상태 국가로 이양한다. 그런데 사람들을 움직이는 내적인 동기는 힘의 욕망이고 강력한 정념이다. 사회상태에서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언어로 맺어진 서약이나 계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제재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계약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을 구성한다.
이것이 리바이던이다. 그 목적은 사회의 평화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홉스는 이런 계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격을 강조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다. 인격을 의미하는 페르소나는 가면을 뜻한다. 인격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배우다. 연극의 대본을 쓰는 사람은 공민이지만 그 연기를 전달해야 하고 연기를 하는 배우는 국가다. 대본을 쓰는 작가는 배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설령 배우가 잘못 전달한다 해도 작가는 연극에 관해 공동 책임을 진다. 작가는 배우를 통해서만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낸다. 물론 사람들이 서로의 동의 아래 리바이던을 구성하고 자연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그 권리의 최초 소유자는 그 자신이다. 하지만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리바이던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은 복종해야 한다. 만인과 투쟁을 벌이는 자연 상태보다는 독재 정치가 낫다는 것이다. 인민주권의 가면을 쓴 절대군주, 그것이 홉스가 만들어낸 근대의 프랑켄슈타인이다. 2부 리바이던은 무엇인가? 4장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국가의 수립. 홉스는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물건을 빼앗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이기에 인간의 삶은 늑대의 삶이 된다. 그 자유 때문에 싸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자연 상태에서 일상화된 폭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리바이던이라고 불리는 괴물,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 괴물을 움직이는 사람을 주권자라 한다. 따라서 국가를 만든 힘은 군주의 폭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국가가 수립되면 국민은 주권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게 복종해야 한다. 강력한 권력이 없다면 주권자는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국가의 설립 목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권자는 필요한 모든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권리를 파견할 수 있다. 심지어 주권자는 국민이 무엇을 읽고 배울 것인지도 결정하고 검열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은 주권자를 비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이 서로 계약을 맺어 주권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주권자는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다. 주권자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누린다. 물론 이런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 있고 남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홉스는 주권자의 절대 권력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자연 상태의 폭력이나 내전 상태보다 낫다고 본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권을 가질 때보다 한 명의 군주가 주권을 행사할 때 국가의 설립 목적이 지켜진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국가는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자유를 버리고 국가를 수립했다면 국가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5장 복종을 통한 자유와 시민법. 주권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는 억압될까? 홉스는 국민이 복종을 통해 자유를 획득한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홉스에게 이런 주장이 전혀 모순이 아니다. 홉스가 주장하는 국가 내에서의 자유란 자연 상태의 자유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홉스에게 국가 내에서의 자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법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다. 주권자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치단체인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국가의 부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도 없다. 없으는 국가가 세워진 뒤에야 소유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권자는 국가의 부를 고려해서 사유재산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토지를 거래하거나 외국과 무역을 할 때에도 국민은 주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국민은 주권자가 제정한 그대로 시민법에 따라야 한다. 국민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자유를 누린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잘 따를 때만 존중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제정의나 독재 권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의 혼란을 감안한다면 자연 상태의 무질서와 대비된 국가의 상태가 낫다고 본 것이다. 6. 처벌과 보상의 법률.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해 국민을 복종하게 만든다. 그 강제력의 내용은 무언가? 국가는 법을 어겨 평화를 깨뜨리는 자를 처벌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내리면서 국민을 다스린다. 당근과 채찍으로 국가는 복종시킨다. 그러므로 처벌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 홉스가 꿈꾼 나라는 사람들이 법률에 얽매여 노예처럼 사는 곳은 아니었다. 오히려 홉스는 법에 규제가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기에 원칙들을 정확하게 법률로 정해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랬다. 사람들은 법의 한도 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주권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이렇듯 홉스는 법에 의한 지배와 자유에 관한 원칙을 세운 것이다. 홉스는 부유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점은 중세의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근대적 법 질서를 확립하는 시도이다. 홉스는 주권자는 마음대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해야 하고 형량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피해를 입힌 것보다 더 심한 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7. 국가를 약화시키는 잘못된 이론과 내란. 병에 걸린 사람이 몸이 약해지거나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게 되듯 국가도 흥망성쇠를 밟는다. 7장에서 홉스는 국가의 힘이 약화되고 붕괴되는 원인을 추적한다. 홉스는 국가가 멸망하는 경우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기보다 주권자에 있다고 한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은 무엇인가? 성직자나 학자들이 주권자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잘못된 이론을 퍼뜨리는 점에 주목한다. 교황 권력을 국가 권력보다 우위에 두려는 신학자들의 이론은 뒤에 나올 3부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7장에서는 기존의 정치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비판한다. 주권자도 법에 복종해야 한다거나 주권자가 국민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침범할 수 없다는 주장, 국가 권력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 등의 정치 이론을 국가를 약화시키는 잘못된 이론으로 본다. 홉스는 리바이던을 오직 하나의 통일체로 보았으므로 다른 의견을 허용하거나 권력을 분립시키거나 할 경우 내부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런 근거 위에서 홉스는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까지도 부정하면서 주권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홉스는 주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기의 논리를 국민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권자는 국민에게 복종과 화합을 요구하고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을 통제하며 국민이 자기를 따르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사상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홉스는 국민에게 주권자의 법률과 명령에 따를 의무만 강조한 게 아니라 주권자에게도 공정히 재판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을
돌봐야 할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3부 기독교 국가와 어둠의 왕국에 관하여 8장 예언이나 기적에 대한 비판과 신과의 서약. 8장에서 없애는 신학자들의 이론적 근거인 예언이나 기적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면서 신의 말씀을 들었다는 인간이 그 말의 진실성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질문한다. 성경에 나오는 신의 말씀들이 진리인가라는 물음보다 누가 현실에서 성경을 법으로 만들고 해석하는 권위를 갖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올 때 구원을 받아 그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을 맺었던 사람들도 지상의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예수님이 재림의 왕국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신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영향력이 발휘되려면 누가 신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통치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 세계에서 주권자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으므로 지상에서 인간이 신의 말씀을 따르며 자기 죄를 씻고 구원을 준비할 곳은 리바이던이라는 것이다. 9장 종교 권력에 대한 정치 권력의 우위. 중세 신학자들은 교회가 지상에서 구현된 신의 왕국이라 주장하면서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했다. 성경을 봐도 과거에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제사장들이 주권을 가졌고 전쟁과 평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없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에게 왕을 내려달라고 외쳤을 때부터 대제사장의 권력이 왕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거의 다른 예로 예수가 교회는 명령하고 집행하는 권력보다 가르치고 설교하는 권력을 갖는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든다. 예수의 제자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갖도록 설득하는 데 있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거나 처벌할 권한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공적인 주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수는 기독교인과 무신론자를 막론하고 모든 군주에게 합법적 권위를 부여했고 백성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말했다. 당시 교회 권력이 행사하던 강력한 권한인 파문권도 호세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파문은 시민 권력이 뒷받침될 때 집행력을 가지며 그런 권력이 없다면 충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홉세에 따르면 교회는 결코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이 된 주권자가 목사를 임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교리가 평화를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권한과 그 교리를 가르칠 권한은 주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아닌 주권자가 교회 권력과 시민 권력을 모두 가져야 하고 이교도 국가에서조차 기독교인이라 해도 이교도 주권자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장 성경을 왜곡하는 스콜라학파와 성직자들. 10장은 리바이던의 제4부 어둠의 왕국을 하나의 장으로 묶은 것이다. 여기서 이성이 빛이라면 어둠은 잘못된 해석이나 이론이다. 현실 세계에는 빛과 어둠이 섞여 있다. 없어는 당시 영국의 교회 역시 빛의 왕국이 될 수 없으며 어둠의 왕국과 겹쳐 있다고 보았다. 영국 교회는 무오류의 절대적 진리를 대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없어는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어둠을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없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교도의 풍습과 종교를 받아들이며 공허한 논리를 펼치는 스콜라 철학이 사람들을 잘못 이끈다고 본다.
그것에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은 로마 가톨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설. 홉스의 삶과 사상은 모순되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 근대 철학과 근대 정치학, 경험론과 사회계약론의 문을 연 사상가지만 그가 옹호한 것은 민주정이 아니라 군주정이었다. 그의 삶과 사상은 모순을 보였지만 홉스의 이론은 한결같았다. 그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개인과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권력과 국가의 정당성을 끌어내려 한 것이다.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복종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군주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민은 그에 대해 복종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것은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이다. 당시 신분 질서 속에서 특권을 누리던 귀족들을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만들었다. 주권자를 제외하면 모두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라는 것이다. 유물론자인 홉스는 리바이던이라는 국가를 인간의 신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인격체로 보고 그것을 설계하고자 했다. 리바이던 서문에서 리바이던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 불렀다. 리바이던은 추상적인 정치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으로 설계된 것이다. 정치 공동체의 조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고 장관이나 사법부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관절이며 보상과 처벌은 모든 관절과 구성원을 그 조건에 묶어서 의무를 다하게 하는 신경이다. 개개 구성원 모두의 부와 재산은 공력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일이고 화합은 건강이고 반란은 질병이며 내전은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건강한 국가는 국민의 부와 재산을 늘리고 처벌과 보상으로 국가의 각 부분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리바이던은 추상적인 도덕이나 신앙이 아닌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힘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체이다. 홉스는 근대 국가의 원형을 리바이던이라 하고 중세의 암흑을 벗어난 새로운 사상, 과학과 이성의 바탕을 둔 근대 시민사회를 이상으로 보았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늑대다 라고 말을 했다. 홉스는 성선설이나 성악설처럼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를 질문한 것이 아니다. 홉스는 추상적인 윤리를 구체적인 인간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 인간이 동물처럼 본능적이라 늑대와 닮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다른 사람을 늑대처럼 공격하는 것은 본능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인 이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자신의 이득을 개선할 수 있는 덕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홉스는 이런 인간의 공격적 성향은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만으로 조절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은 자신의 목숨과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힘에 대한 욕망은 그것을 막는 차단막이 없을 경우 무한대로 폭주한다. 따라서 리바이던이라는 절대 권력이 개인의 무한 욕망을 막을 때에만 사회의 평화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홉스의 기본 전제는 절대 권력이 아닌 철저한 개인주의였다. 사실 고대에는 공동체 질서가 언제나 개인의 개성보다 중요했고 개인은 공동체에 의해서만 존재 가치를 지녔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죽음처럼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 개인은 공동체에서 죽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중세의 신의 말씀이 인간을 옥죄었고 때때로 개인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 죽어야 했다.
그러나 홉스는 공동체나 신앙을 우선으로 여기던 이러한 경향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홉스는 절대 권력을 강조했지만 그 권력이 개인의 생명을 해칠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권력을 속이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라는 리바이던 역시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 세워진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홉스에게는 개인의 생존과 이익, 행복을 앞지르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점이 홉스를 절대 권력의 옹호자로서만 비판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단지 홉스가 절대 권력을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전체주의자로 비난하면 안 된다. 오히려 홉스는 인간을 옥죄던 과거의 사슬들, 윤리적 덕목이나 맹목적 신앙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프강 캐스팅은 리바이던이 아무리 공포심을 조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화에 뿌리내린 하나의 본보기에 따라야 할 규범적 개인주의가 홉스에 의해 전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장한다. 홉스에 대한 비판은 다른 관점에서 제기되어 왔다. 홉스가 인간의 이성이 담당하는 역할을 계산과 추리의 기능으로 제한한 점은 대표적이다. 그에게 이성의 역할은 개인의 욕망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도구 선택의 기능 이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의 역할을 효율적 도구로 제한하는 입장을 도구적 이성론이라고 한다. 하버마스는 홉스가 이성을 도구적 역할로 해석했기 때문에 홉스의 이론이 약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홉스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를 세우기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윤리적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안전과 이득만을 계산하고 합의한다. 그런데 이런 논리만을 따를 경우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무임승차자나 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홉스의 이론이 구속력 있는 규범과 타당한 도덕적 상징기호에 들어있는 의무로서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홉스는 도덕적 규범을 완전히 배제시켜 국가에 대한 자발적 복종의 근거를 도리어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홉스는 개인의 안전과 이득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에게 국민을 통제할 권한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을 끌어내지 못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리바이던의 명령마저도 어길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계약을 깨는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또 이성은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타자와 소통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런데 홉스의 이론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홉스에게 대화란 생각을 기록하고 자기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그러나 대화는 상대방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개인의 취향이나 욕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홉스는 힘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가장 크고 중요한 욕망이라 전제하는데 인간은 때로 그런 욕망보다 공감이나 소통에 대한 욕망을 느낀다. 홉스는 언어의 기능을 주관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욕망이 가진 의사소통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홉스의 이론에서 개인은 폐쇄적이고 다른 사회적 관계와 완전히 분리된 고립된 존재라고 전제한다. 그에게는 부모와 자식도 개인 사이로 환원된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 개인의 그러한 고립과 분리는 불가능하며 인간은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개인적 욕망을 억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홉스가 이야기하는 계산하는 이성의 소유자는 그가 머리로 만들어낸 인간일 뿐이다. 홉스에게는 인간을 똑같은 정념을 가진
동일한 존재로 보는 획일적 인간관이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구체적인 인간의 욕망에서 자신의 생각을 끌어왔지만 그것을 단순화하는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리바이던에서 홉스가 옹호했던 것은 국가 또는 주권자를 통한 안정과 질서였고, 이는 결국 계약의 당사자인 국민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홉스는 17세기 영국 사회의 혼란 극복과 평화를 염두에 두고 리바이던이라는 권력을 구상했다. 그 사상의 장점과 한계가 무엇이든 홉스의 이념은 후대 사상가에게 영향을 미쳤다. 홉스가 주장했던 개인주의는 근대 사회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 이 사회가 홉스가 말한 리바이던과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가나 공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었고, 대중매체의 발달 역시 사람들 머릿속에 같은 내용을 씹으면서 기성 권력의 정당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듯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리바이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홉스의 리바이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동안 그것은 은밀하게 자라나 모두의 마음을 점령해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홉스의 리바이던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 존중의 가치관은 불안과 빈곤이 닥치는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홉스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히틀러에게 열광했던 독일 국민처럼 우리도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황기마다 등장하는 독재 예찬론 같은 자유와 권리보다 그저 개인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치명적인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진정 리바이던을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